국내 첫 백신 접종이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어제 신규 확진자 수는 일주일 만에 300명대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휴일 검사 건수 감소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실제로 확산세가 꺾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한편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서 정부와 의사협회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앞두고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상황인데요. 오늘 관련 이야기 두 분과 짚어봅니다. 이형민 세브란스 진단검사 의학과 교수,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네, 오늘 코로나19 상황도 짚을 거고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된 또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두 가지 내용을 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상황부터 좀 짚어볼 텐데요. 3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물론 이제 월요일이기 때문에 검사 건수의 영향이 뭐 줄어들면 매주 이제 그런 경향성이 좀 있어 왔죠. 근데 이게 3차 유행의 기세가 꺾였다고 봐도 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인지 현 상황을 어떻게 좀 진단을 해볼 수 있을까요, 교수님?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 신규 확진 332명이었고요. 그중에 이제 지역 발생이 313명, 해외 유입 19명이었습니다. 지역 발생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도권이 236명으로 75.4%를 차지를 했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다시 300명대로 줄어드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3차 유행이 다시 또 이제 감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보기는 아직은 조금 이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제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그 코로나19의 매일매일의 확진자 추세가 이제 요일에 따라가는 측면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말끼리만 비교를 해봤을 때, 2주 전인 2월 6일과 7일, 그러니까 토요일하고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때 코로나19 확진자 숫자는 326명, 264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주, 이제 우리가 설 연휴 기간이었죠. 그 다음 주인 13일하고 14일에는 326명, 334명으로 큰 차이가 없었는데 지난 주말 20일하고 21일은 416명, 332명으로 둘 다 지금 토요일, 일요일 다 증가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간 발생 현황 같은 경우도 1월 말에 국내 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424명이었던 것이 지지난주에는 353명으로 줄었다가 다시 지난주에는 454명으로 100명 가깝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들을 놓고 봤을 때 아직 감소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설 연휴를 전후로 해서 우리가 약간 증가하기 시작했던 그런 경향이 아직은 남아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설 연휴를 중심으로 했던 그러한 증가되는 경향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이번 주 데이터를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 짚어주신 대로 일단 현재 단계를 유지했을 때 이 같은 확산세를 통제하는 게 가능할까 이런 우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역 당국에서도 일단 이번 주 상황을 좀 지켜보고 거리 두기 단계를 조정을 결정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는데 단계를 상향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 국내 신규 확진자 숫자를 놓고 보게 되면은 일일 신규 확진자 숫자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454명 정도가 됐기 때문에 이제 2.5단계 정도에 해당하는 숫자까지는 올라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게 계속 지금까지 논란이 돼 왔지만 이게 개인의 어떤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 행동을 바꾸는 거다 보니까 한 번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려갔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또 상향 조정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혼란들이 있기 때문에 방역 당국 입장에서는 아마 조금은 경향을 보고 결정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의 그 추세를 봤을 때 분명히 어느 정도는 그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지금 약간씩이라도 늘어나는 추세로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감염 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감염은 여전히 20%대에 달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러한 그 코로나19 확진자의 숫자가 그러니까 코로나19 확진이 점점 늘어가는 경향이 제주권하고 강원권을 제외하고는 지금 전국적으로 조금씩은 다 패턴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저희가 조금 주의해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뭐 여러 이제 고심들이 있을 것 같고요. 뭐 항상 그 거리두기를 조정하거나 어떤 제도적인 부분들을 손대려고 하면 뭐 여러 가지 또 변수들이 뭐 현재까지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튼 뭐 정부 당국에서도 고심이 깊어 보입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이 이번 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26일에 접종이 되고 화이자 백신이 27일에 접종이 되는데요. 물론 이제 그 현장에서도 많은 어떤 훈련이나 연습을 거쳤기 때문에
뭐 큰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현장에서 혼란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가장 중요하겠는가 이걸 좀 짚어봐야 되겠는데요. 뭐 준비 상황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앞서 제가 이제 질문 드린 대로 뭐 현장에서 이제 뭐 여러 변수들이 있을 것도 같고요. 혼란들이 좀 최소화되려면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좀 봐야 될까요, 교수님? 일단 당국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 예방 접종에 이제 참여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신뢰가 기반이 돼야 되고 이런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은 언론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이 백신 접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텐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고 객관적인 이제 데이터들을 제공해 줌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국민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분명히 적극적인 참여가 굉장히 필요한데 그 이유는 저희가 이제 이 백신을 예방 접종을 하게 되면 분명히 어느 정도 집단 면역은 형성이 됩니다. 하지만 이 집단 면역을 통해서 저희가 완벽하게 감염을 지금 차단할 수는 없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변형이나 이제 이런 것까지 고려를 했을 때 현재 예방 접종을 통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예방 접종을 맞은 사람이 중증으로 가는 걸 막을 수 있는 그런 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본인이 중증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은 결국 코로나19 치사율의 2%보다도 훨씬 더 낮은 위험도를 저희가 감출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예방접종을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백신에 대한 접종 위험도에 대해서는 이제 빅데이터들, 이제 큰 빅데이터들이 이제 미국하고 영국 쪽에서 나왔는데 영국 쪽 데이터 보면 한 800만 명 정도 접종을 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주목할 만한 정도의 부작용을 보이는 경우는 0.3% 정도였었고 사망한 사람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안전한 예방 접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잘 좀 믿고 예방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11월 집단 면역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신뢰가 필요하고 또 정부의 철저한 준비가 중요하겠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 그리고 의료법 개정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백신 접종이 이번 주 금요일로 다가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갈등이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고 이제 법사위로 넘어간 상태인데 정확하게 어떤 법안이고 또 이 법안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그 배경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에 상임위를 통과했고 이제 법사위로 갔죠. 또 여야가 합의해서 절차를 진행하는 중이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법률 안의 내용이 중요하겠죠. 예. 의사 면허 취소 대상을 상당히 넓혔습니다. 특히 구체적으로 보면은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고 그 집행 끝나거나 이제 집행하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이제 의사 자격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면허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유예 기간이 지난 후에도 2년이 지나야 됩니다. 이렇게 의사 면허 관련해서 상당히 좀 더 제한이 넓어진 그런 법률 안의 처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의협에서는 그에 대한 반발을 펴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의협의 반발 요지를 보면 좀 과도하다는 거예요. 예. 예, 특히 과실범의 경우에도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 이렇게 너무나 과도한 그런 그 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반발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정부 여당의 보복 아니냐라는 시각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의대 설립 등 관련해서 이제 지난 여름에 갈등이 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결국은 정부가 이제 의사 국가시험 재실시에 대해서 재실시를 하면서 한 발 물러나긴 했습니다만 그때의 앙금이 지금 이 법안 처리로 연결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일부의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전문 직종의 경우요, 뭐 변호사나 회계사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이 자격이 정지가 됩니까? 네, 뭐 의사와 변호사, 회계사 등을 뭐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겠죠. 예. 하지만 지금 그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 내용을 보면은요, 지금 변호사법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표현 자체가 그냥 그대로 따왔거든요. 예. 물론 그 후반부에 있는 부분은 약간 다릅니다만 주요한 좀 전에 설명해드린 그런 주요한 그 내용들은 동일해요. 그만큼 그런 것도 고려해서 이제 입법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만 또
좀 더 생각을 해보면 또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나 회계사 등은 결국 법률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것이고 예. 또 의사는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따라서 과연 대표적인 전문 직종이라고 해서 동일하게 보는 것이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 측의 여러 가지 의견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오히려 의사 입장에서도 예. 이게 상당한 학식과 또 풍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과 또 사회적인 부와 명예와 존경을 받는 직종이잖아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오히려 사회적으로 가장 많은 부담 또는 가장 많은 의무를 오히려 지겠다. 왜 다른 전문 직종보다 우리가 더 이렇게 자격 유지에 있어서 유리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오히려 더 국민들이 더 반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이건 또 이제 외부에서 바라본 시각이고 예. 또 실제로 당사자가 되는 의사들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만 생각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다른 대표적인 전문 직종과의 비교, 뭐 전문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공통점도 있겠습니다만 하는 직무와 하는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그런 의사 측의 의견도 귀담아 들을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일단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일단 대다수 의료인들은 이 법안과 관련해서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억울한 피해자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사실 의사들을 옥죄는 게 아니라 신뢰를 높이는 과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단 손수호 변호사께서는 본회의 통과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본 상황입니다. 의협 측에서는 왜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지 일단 의사 입장에서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조금 전에 몇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부와 명예와 뭐 존경을 받는지는 잘은 모르겠고요. 요새 하도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게 이제 세부적인 항목에 있어서의 어떤 여러 가지 논의할 부분들은 남아 있겠지만 분명히 의술이라고 부르는 학문, 의학이라고 부르는 학문은 사람을 다루고 있는 학문이고 그다음에 적절한 치료를 위해서는 의사에 대한 믿음이 우선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항상 의과대학에서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이제 의사와 환자의 어떤 신뢰관계, 우리가 이제 라뽀라고 보통 전문용어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어느 정도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게 된다면은 분명히 중증 범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의사로서의 면허를 유지하는 건 저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데서 세부적인 조항들 아까 몇 가지 이제 말씀을 주셨지만 그런 부분들은 서로 좀 합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전반적인 어떤 그런 법률의 진행에 대해서는 저는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만약에 이거 뭐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 아직까지 뭐 현재 진행형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의사들이 대한의협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뭐 중요할 텐데요. 만약에 업무에서 손을 떼거나 실제 총파업 움직임으로 나아가서 코로나 대응이나 어떤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뭐랄까요? 그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거라고 현 시점으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현재 그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의 어려움은 이제 저희가 작년에 한번 경험을 했었죠. 근데 그런 일이 생기면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백신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때문에 백신 접종을 시작만 하면은 코로나19가 금방 극복될 것처럼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이스라엘의 예를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이 작년 12월 20일부터 백신 접종, 예방 접종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로 코로나19 감염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면서 거의 하루에 10,000명 넘는 확진자들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지나서 줄어들기 시작을 한 게 이제 1월 말 정도 되면서부터 즉 전체 인구의 대략 한 30% 이상이 2차 접종이 끝나고 그다음 1차 접종 맞은 사람들이 최소한 50-60%는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줄어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백신 예방 접종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어느 정도 이게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분명히 의사들이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고요. 그다음에 예방 접종 같은 경우도 분명히 이제 정부 쪽에서는 이 예방 접종 계획을 굉장히 좀 자세하게 단계적으로 세웠거든요. 그래서 모더나의 백신이나 화이자의 백신 같은 경우 대규모 접종 센터를 통해서 운영할 거기 때문에 의협의 어떤 그 대규모 파업이나 이런 거에 영향은 받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이나 노바백스 또는 얀센의 백신 같은 경우는 전국에 위치해 있는 대략 한 10,000에서 20,000 개의 접종
그 예방접종 기관을 통해서 접종할 계획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분명히 또 영향을 일부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사태가 작년에 어떤 그 코로나19 사태처럼 그렇게 흐르지 않고 원만하게 서로 좀 합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법사위를 통과하면 총파업에 들어가겠다라는 예고를 지금 의협은 한 상황이고 이제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이영민 교수께서 예상을 해주셨어요. 그 개정안에 담겨 있는 내용도 논란이지만 빠져 있는 내용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술실 CCTV 설치 이 부분이라든지 업무상 과실치상 이런 부분들은 또 빠져서 현재 뭐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이 갈등 사안 중에 하나로 지금 여겨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변호사님? 네, 우선 수술실의 그 폐쇄로 TV 설치는 또 별도의 법안으로 추진이 되던 상황이었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의사의 의료 행위가 일단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수술을 떠올릴 때도 당연히 그런 건데요. 모든 수술 시에 발생한 모든 업무상 과실을 형사처벌해버리면은 이건 오히려 의료가 소극적으로 변하고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죠. 특히나 좀 위험성이 높은 시술이나 수술의 경우에는 더더욱 국민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와 배려가 필요한 것이고 따라서 이번에 이렇게 지금 현재 법사위에 올라간 그 법률안을 보더라도 예. 같은 법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금고 이상형이 선고될 경우에 이제 면허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면서 같은 법률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의료 행위 중에 의료인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범해서 금고 이상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입법 과정에서 고려가 적극적으로 이제 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지금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 뭐 제가 입법에 영향을 줄 수는 없는 사람이고 또 뒤늦게 그냥 뭐 한마디 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합니다만 애초에 이제 그 지금 의사 측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 단순히 교통사고 과실인데 과실로 운전하다가 실수해서 금고형이 선고되면 의사 생활 못하는 거 아니냐 이 지적도 일리는 있어요. 따라서 고의범으로만 좀 좁혔다면 문제가 훨씬 더 좀 수월하게 문제가 좀 더 줄어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의사들이 이렇게 반발하는 입장도 이해가 되고 또 반대로 그동안 이제 의사들의 성범죄라든지 뭐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가 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경찰청 자료 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도 다른 비교할 만한 그런 전문 직종과 달리 계속해서 의사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는 당연히 또 클 수밖에 없거든요. 좀 접점이 필요할 텐데 이제 백신 접종을 앞두고 갈등으로 이어지고 파업으로 연결된다면 이제 저같이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국민들이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제도적으로 그 제한이 된 그러니까 대한의협 쪽에서는 그러니까 외국의 사례를 보면 어떤 심사기구라고 할까요? 문제가 터졌을 때 면허를 바로 취소한다거나 이런 법으로 옹매할 게 아니라 별도의 심사기구나 심사위원회 같은 게 또 외국엔 있나 봅니다. 뭐 실제 아마 이영민 교수께서도 아실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우리나라도 하자라는 의견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것도 충분히 저희 고려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기본적으로는 어떤 의사의 신뢰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규제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게 의도하지 않은 그러한 그 일 때문에 본인의 생계수단까지 또 위협을 받는 거는 또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객관적인 판단이라고 부르는 즉 객관적인 판단을 위한 또 별도의 위원회가 또 필요한 한 굉장히 복잡한 사례들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그런 위원회 같은 것들을 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이영민 교수께서는 일단 코로나 백신 접종을 앞두고 일단 의협에서 총파업을 예고한 것을 두고서는 파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크게 차질은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지만 일각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앞서도 일단 코로나 상황에서 의사들이 파업을 했었고 이번에도 백신 접종을 앞둔 상황에서 파업을 예고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야 됐느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데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우선 파업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게 우선이겠죠. 그래서 백신 접종에 차질이 안 생기기를 기대하겠고요. 또 설령 의협 차원에서의 파업이 추진되고
결행된다 하더라도 예. 또 모든 의사가 의무적으로 다 참여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따라서 얼마나 참여할지에 대해서는 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그 파업이라고 하는 것은 명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어떤 직종이든 어떤 직업이든 어떤 단체든 관계없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 경우에는 상당히 효율적으로 효과적인 파업이 됩니다만 또 요구사항을 관철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오히려 여론의 질타를 받고 그동안 있었던 협상력마저 상실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이 백신 접종 그렇게 기대하던 백신 접종이 이제 시작되는데 지금 시점에서 과연 이런 의사 면허 관련해서 법률이 추진되는 상황을 이유로 파업에 돌입한다면 또 많은 의사들이 만약에 참여한다면 예. 또 그로 인해서 백신 접종이 차질이 생긴다면 또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진료나 치료에 차질이 생긴다면 의료 공백이 생긴다면 이거는 국민들이 사실 좋게 보지 않을 수도 있어 보여요. 따라서 이런 부분까지도 아마 의사 또 의사협회에서 다 고려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업을 하겠다고 얘기합니다만 이게 정말 파업을 하겠다는 건지 예. 아니면 이렇게 법사위에 올라간 상황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수단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정부 여당과 또 의사협회 사이에서 어떤 물밑교섭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 당연히 있어야 되거든요. 예. 좀 원만하게 무난하게 이 일이 좀 처리되길 좀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관련 말씀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이어서 함께해 주실 거고요. 이형민 세브란스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